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술변화 법률제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과학기술 관련 법제의 체계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녹화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는 여러모로 불편하고 또 제가 익숙치 않아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께 효과적으로 제 의도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녹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법제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제 이번 시간 또 그 다음 시간 정도까지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강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서론적 측면에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내지는 또 정리를 나름대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이제 희망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그 법의 구조는 이제 헌법을 최정점으로 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예규, 지침 이런 것까지 해서 이거 피라미드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헌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률. 헌법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국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을 국민들의 결단이다, 또 내지는 국민들의 마지막 최종적 결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헌법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있고, 또 이 법률을 시행 내지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시행령, 즉 대통령령. 또 이 법률과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각부 장관이 발하는 부령 시행규칙들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나 규칙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법령의 체계는 이 하이어라키 이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게 규정할 수가 없고, 또 대통령령, 각부 장관이 발하는 부령,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서 규정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령의 체계는 헌법을 최고법으로 하는 구조를 취하면서 모든 것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들은 헌법을 구체화하고 집행하기 위한 법령으로 이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한민국 그 법의 구조의, 즉 법령의 체계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고, 이제 과학기술법을 이제 지도하는 원리, 이것이 뭐냐 이거죠. 이것은 이제 다른 그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본 원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학기술법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기재한 것도 바로 이 과학기술법을 지도하는 원리로서의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모든 법들은 바로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이 과학기술법을 지도하고 있는 기본 원리가 뭐냐?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 민주국가 원리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또 그 1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국가 또는 행정의 기본 원리이며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행정도 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관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그 권력이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정리하면은 과학기술에 관한 모든 권력도 국민의 권력으로 되돌릴 수 있어야만이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민주국가 원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제 구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행정을 통해서 이제 구현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에 직접 최전선에 있는 그 직업이 뭐예요? 우리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과학기술 행정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행정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 행정과 관련된 공무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또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서 정해진 공무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이런 것을 보면은 공무원의 임용은 예를 들면 뭐 시험 성적이나 또 근무 성적, 일단 능력 실증에 의해서 행하도록 하고 있고, 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거나 공개하도록 하는 등 다른 직업과는 달리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관계는 교육의 초등학교에 대한 관계에 비유되어 왔습니다. 즉 교육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듯이 민주주의도 지방자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우리 헌법의 117조인가요? 보면은 이제 우리 헌법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 행정도 주민자치의 형태로 이제 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방의 과학기술 행정도 주민자치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는 것. 즉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을 통해서 과학기술에 관한 행정을 주민자치의 형태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날은 그 행정 기능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행정부가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보통적인 오늘날 행정국가의 특징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행정의 참가를 통해서 행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을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즉 국민의 행정의 참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어링, 청문제도 같은 것들, 이런 청문제도나 또 각종 이제 행정 절차적 규정들,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서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어떤 법률에서는 국민들이 그 행정에 참여를 해서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행정의 국민들의 참가를 통해서 행정을 공개하고 행정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행정도 공개적으로 투명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과학기술 행정에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국가의 법의 지도 원리, 민주국가 원리에 부합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과학기술법을 지도하는 두 번째 이제 원리로서 이제 우리가 법치국가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치국가 원리라는 것은 국가작용, 그 중에서도 이제 과학기술 행정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해지며 그 행정을 통해서 불이익을 입은 사람의 구제 제도가 정비되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법치국가는 말 그대로 법에 의해서 행정이 운영되는 것이 바로 이제 법치국가의 큰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행정의 자의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 의한 과학기술 행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이것은 행정도 이제 기본권 보장이나 또 권력 분립에 관한 규정 이런 것을 구체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법치국가적으로 과학기술 행정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학기술 행정도 이 법치국가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법치국가에서 과학기술 행정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법치국가 원리는 우선 우리가 말하는 그 행정의 과학기술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과학기술 행정도 법률에 적합할 것이 요청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법규 창조력, 즉 법규는 법률만이 창조할 수 있다라는 힘, 또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법률 우위라는 것은 행정은 법률의 구속성을 받는다, 구속을 받는다. 즉 과학기술 행정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구속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과학기술 행정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나오는 지도 원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보한다는 거예요. 행정이 법률의 수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과학기술 행정도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다. 즉 앞서 말씀드린 법률 우위의 원칙이 소극적으로 행정작용이 현존하는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행정작용을 위하여, 즉 과학기술 행정의 작용을 위하여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즉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이제 도출된다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이제 의견입니다. 이 법률 유보의 이제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 간의 견해가 있습니다. 즉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침해 유보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침해 유보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 바로 침해 유보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부 유보설이 있어요. 이 전부 유보설은 그 용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직접 행해진 행정작용 전부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다는 게 전부 유보설. 이 전부 유보설은 모든 행정은 전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전부 유보설입니다. 또 이제 급부행정 유보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주는 행정. 이 전통적인 아까 말씀드린 침해 행정 이외에 이 주는 행정, 급부 행정의 영역에도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바로 이 급부 행정 유보설입니다. 즉 개인의 생활이나 생산 활동이 상당 부분 오늘날은 국가로부터 배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침해 방지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국가로부터의 공정한 급부나 공정한 배려의 확보가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부 행정 유보설, 즉 주는 행정, 배려하는 행정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 유보설 내지는 급부 행정 유보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어떤 견해에 의하든지 간에 침해 행정의 경우, 즉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과학기술 행정이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사회국가 원리입니다. 과학기술법도 사회국가 원리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국가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은 이제 친숙하지 않은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은 더 많이 이제 들었던 용어가 여러분들은 이제 복지국가 내지는 복리국가 이런 용어들을 더 친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국가라는 것은 자유주의나 시장경제 원리로 인해서 파생된 모순과 이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입니다. 이 사회국가의 이론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체제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헌법은 제34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제34조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른바 이제 생존권적 기본권이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지침적 성격인 것이냐에 대해서 헌법학자들 내지는 행정법학자들 간의 견해 다툼이 있지만은 헌법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것은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게
그것을 헌법을 구체화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유력한 견해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의 사회국가성은 이 방금 말씀드린 헌법 제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또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 또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 의무, 또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국가의 보호, 또 재해 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사회국가 원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들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헌법 제 119조에서는 소위 이른바 경제 민주화 규정을 둠으로써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국가는 이제 방지를 해야 되고, 또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서 사회국가 원리를 경제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문화국가 원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말씀드린 법치국가, 복지국가 내지는 사회국가와 마찬가지로 명시적으로 문화국가임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가 문화국가, 즉 인간의 정신적, 문화적 활동을 보장하고 창달함을 헌법적 과제로 정하고 있는 국가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우리 헌법 각 조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 제9조를 보면은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유시해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우리나라가 문화 국가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과학기술 행정도 우리 그 헌법상의 문화국가 원리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많은 그 과학기술 관련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 관련된 그 법률에서 규정된 개별 법률들의 성실한 집행이 곧 우리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문화행정의 1차적 과제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과학기술 행정법이라고 할까요? 과학기술법의 강론에서 고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쉬었다 할까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